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그 종합전형 관련돼서 하기 전에 교과 성적 산출되어지는 것 좀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그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거 아직 안 나왔죠? 통합으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뭐 중간고사 때 보통 뭐 이렇게 받으면 석차하고 동점자 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석차하고 동점자 수가 나오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데 중간고사 보시고 나서 올해가 그 100%가 얼만큼 되는지는 좀 산출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2등급을 받았는데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해야 돼. 근데 애의 100분위는 90%야. 그러면 96%까지 올라가려면 위에 애들이 실수를 해줘야 돼요. 혹은 90%대 받은 중간고사 때 엄청 쉬웠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말고사 때 엄청 어려워지면서 점수 폭이 커져야 뭐 역전이 좀 되는데 중간고사 때 어려웠다? 그럼 기말고사 때 좀 쉽게 낼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됐을 때에 1등급 올라가는 거는 실수에 기초해야지만 올라가져요. 이 말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과목별로 평균 그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방식이 이 중간석차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중간석차가 뭐냐면 석차 플러스 동점자 마이너스 1 나누기 2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58명이었었는데 동점자가 2명이었다라는 얘기는 석차는 58등이고 2명 마이너스 1 나누기 2 하니까 58.5 되는데 403명 중에서 58.5등 했다라는 얘기는 14.5%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14.5%.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애들의 숫자로 하면 85.5%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등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학생이. 그래서 이렇게 100분위를 좀 상정을 하셔서 93.2야. 그러면 96%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좀 그 과목별로 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중간 석차를 갖다가 조금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하고 내신 성적하고 산출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0명 기준으로 1등급은 뭐냐면 12명이죠. 4% 하면. 근데 12명을 주는 게 아니라 12명 이상을 주는 겁니다. 무조건 12명은 주기로 한 거예요. 이 말은 이해되셨죠? 최소로 줄 수 있는 게 12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0점이 11명이고 98점이 20명을 받으면 얘는 12명 안 됐으니까 얘 1등급 맞죠? 얘는요? 12명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몇 등급으로 나온다? 네, 1등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93%인데도 1등급이 나와요. 모의고사는. 96%인데 2등급이 나올 수 있나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100점이 12명 받았으니까 딱 1등급이 끝나는데 98점이 2명이면 95.67% 나오는데 모의고사에선 저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96%라고 표기됩니다. 정수로 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96%인데 2등급 나오기도 해요. 작년 수능에서도 이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300명 중에서 100점이 100명이면 83.33%니까 저 1등급인데 다 1등급 받습니다. 그러면. 근데 2등급이 없어요. 예전에 그 생활과윤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 쉽게 나와가지고 1등급이 대거 나오고 2등급이 블랭크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만점을 못 받으면 3등급 바로.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수능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내신을 저렇게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점자를 많이 양성하면 되죠. 1등급 만점은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쵸.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등급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수능처럼 주면. 그러니까는, 교과 내신 산출은 그렇게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중간 석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이 1명이고 97점이 5명이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요렇게 5-1, 동점자 -1에서 나누기 2 하면 100명 중에서 4명 되니까 1등급이 돼요. 근데 만약에 97점이 6명이면 이 6명은 몇 등급이 되냐? 95.5기 때문에 2등급으로 돼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학교에서는 난이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내서 애들이 잘 가져오면 좋은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런 식의 것이 나와버리면 1등급의 숫자는 엄청 적고 다 2등급으로 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문항별 배점도 뭐 4.3, 4.2 이런 식으로 주는 이유가 틀리는 문제에 따라서도 학생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변별을 기초로 합니다.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건 7%까지 나오는 게 저거예요. 많이 나오면 이때가 이제 다 1등급 나오는 경우인데, 그래서 1등급이 내신에서도 4% 이상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일단은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난이도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는. 그 다음에 등급 산출하는 거는 뭐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학점 나오고 등급이 나오면 등급하고 학점하고 곱합니다. 이렇게 쭉 곱해서 저 학점들 총합을 갖다가 이 등급하고 곱한 거를 갖다 나누면 되죠. 43분의 22 그러면 1.95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반에서 몇 등 정도 한 거다? 반에서 한 1등 정도 했을 거예요. 이 정도 나오는 애가 반에서 한 1등 정도 하면 맞습니다. 30명 중에서 1등. 우리 반에 엄청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2등. 전교 1등이 우리 반이야? 그러면 2등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1등. 이 정도면. 1.9 정도 나오면 반에서 1등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이제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50% 수행평가로 줬는데, 40점 배점이네. 40점에다가 30, 30,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각 단원별로 4회 실수해서 배점을 갖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 1학기 수학 평균 보니까, 평균은 75.3, 표준 편차는 10.9였어요. 그래서 평균에다가 한 1.75,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요 표준 편차에다가 1.75 정도를 곱하면 1등급 점수 정도가 나와요. 94.4점 정도 나오죠. 그쵸? 2등급은 한 1.23 곱하면 되는데 88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쵸? 이거는 작년에 수학에서. 그러면 수행평가 1등급 커서 95점이라고 했을 때 수행평가 50점이면 지필 45점 정도 받으면 되니까 두 번 다 평균으로 해서 90점 정도 맞아야지 1등급 정도 나왔다라는 얘기죠. 수행평가 만점 받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95점 이렇게 얘기했지만 95점이지만 수행평가를 보통 그렇게 많이 까지 않으니까 대부분 1, 2등급 하는 애들 대부분 만점 받는다 그러면 중간고사도 90점, 기말고사도 90점 정도 받으면 1등급 정도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깎여버리면 대안이 좀 없습니다. 생각보다 커요, 저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2점의 반영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계산을 다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교과를 반영한다. 그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여기 정보까지 있는 학교는 정보,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곱한 다음에 쭉 더해가지고 22분의 몇 이래가지고 과학탐구 실험은 등급이 안 나오니까 21분의 43 그러면은 얘 정교과는 2.05다. 국영수 4과한이라는 얘기는
교과에서 사회까지 들어가는 거죠. 과학 한국사니까 사회는 안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안 들어가고 요 하나, 둘, 셋, 넷, 5개 과목에 평균은 1.82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하면은 1.8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대부고는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을 안 가죠. 전교 몇 명 빼놓고도 안 가요. 교과 전형 안 씁니다. 다 종합 전형 쓰니까 종합 전형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전교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계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의 배점이 높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종합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은 전교과 방식으로 평가한다고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 전형은 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나오는 얘기는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 얘기입니다. 이게 2022학년도에 공동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그 다음에 누구죠? 성균관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이 각 과목의 교수들, 담당 과목의 교수들한테 이제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를 들어올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지를 드리고, 그거 갖다가 취합해서 아무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학문의 이제 계열이 위계를 따지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핵심 과목하고 권장 과목에서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자기네가 Q하고 자기네가 S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평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학교에서도 개설했는데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다르게 평가합니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이수하고 들어와,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대학들이 지금 얘기하는 필수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여드리는 필수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은 닥치고 다 들어, 이런 얘기예요. 개설하지 않는 데는 저기 지방에 뭐 전교생 한 20명 있는 학교, 이런 데들은 개설을 못 하잖아요. 그런 학교 말고는 다 개설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무조건 다 듣고 하라는 얘기고, 심지어 뭐 해당 전공에 적합한 학생의 진로 역량 평가에서 전공 또는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란 평가 항목이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배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 서울대나 뭐 다른 데를 평가하는 거 보면 얘가 과학을 몇 과목 수강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죠. 입학사정관이 그걸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 평가할 때.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아까 5개 대학교를 갖다가 보면 핵심 권장 과목으로 의치에는 생명원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미적분, 화학, 생명 2까지 해놨습니다. 다르죠. 근데 나는 의대 쓸 건데 서울대만 쓸 거야, 이런 애들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통으로 해놓은 걸 다 듣고 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서울대까지 다 해서 정리해보면 수능 보는 수원수투는 기본 과목에서 원래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의치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얘기는 반드시 듣고 와라고 하는 과목이고, 흰색은 권장 과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자연계, 그러니까 인문계는 이걸 안 따져요. 그렇게 따지는 데들이 없지만 자연계는 의치의 약학, 생명과학, 기계공, 전기정보, 컴공, 화생공까지 뭐 재료공학 딱까지 합치면 확통을 여태까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문과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듣고 오라고 해놓습니다. 다. 확통은. 그러니까 들으실 수 있게 해놨으면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과목, 확통도. 그 다음에 생명, 생투, 물리까지 들어야 되는 학과들. 그 다음에 수학만 중점적으로 들어야 되는 학과들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모집 단위와 이거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선택 과목 해야 되잖아요. 보시고 나서 선택 과목 할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능 과목이고 일단은
이화여고가 국어가 일단 2학년 때 5단위로 배정된 거죠. 확률 통계 무조건 다 듣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 통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뭐, 1, 2 이렇게 돼 있고, 선택 과목을 보면, 심화 수학은 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개설이 안 됐던데? 저거, 그죠? 왜냐면 이 로드맵을 따라가려면은, 이거 수능 과목이 있는데, 수원 수투는 수능 과목인데, 이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는 개설은 했는데, 실제로 선택한 학생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올라온 거 보니까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학교 알림이 보면, 작년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수원 수투 들을 거고, 여기서 택 원하라 그랬으니까는 자연계 학생은 사회문제와 미래사회를 하고, 인문계 학생은 과학사를 들으란 얘기고, 택 3개 하니까는 자연계열에서는 요 3개 중에서 하나, 인문계열에서는 요 3개 중에서 여기서 3개 이렇게 들으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공 연계된 선택 과목들 중에서 내가 물화 라인을 타는 건지 화생 라인을 타는 건지를 가지고 그거 갖다 선택하시고 나머지 과목을 지구과학으로 선택할 건지, 그죠? 뭐 생명을 선택할 건지 그걸 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화 라인을 갖다가 타오셨었으면 공계 쪽 라인을 타셨으면 생명을 하셔도 되고 지구과학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화생계통으로 의학 생명계통으로 가셨으면 그때 물리를 하실 건지 지구과학 하실 건지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구과학은 수능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고요. 근데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쓴다 그러면 뭐 지구과학을 빼고 물화생을 듣는 게 편안한데, 이게 약간 부담스러워. 과학 자체가 부담스러워라고 하면 2개를 핵심 과목으로 놓고 하나를 지구과학으로 돌리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과들은 아까 본 거에서 살펴보시고 나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는 들어야 되고, 3학년 선택 과목에서는 택 5니까 뭐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 매치 중에서 하나 들으셔야 되겠죠. 수능 과목이니까 일단. 그 다음에 영어 독해와 작문을 들으셔도 되고 심화 영어 독해를 들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등급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등급이 안 나오는 거고, 이거를 들으시면 아마 이거 가지고 수능 특강 대비할 거고요. 고3들은 보통 여기서 보통 세 개를 듣는다 그러면 뭐 미적분, 기하, 수학과제 탐구 이렇게 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계는. 인문계는 어차피 하나, 심화국어, 그 다음에 경제수학이나 수학과제 탐구, 그 다음에 영어 쪽에서 2개를 듣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히려 사회 관련된 거가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가령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열어준 겁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자기 전공 관련돼서 진로 선택과 과목 갖다 적극적으로 한 2개 정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자연계는 택 4니까 여기서 2개 정도를 듣고 생활과학 같은 거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재외국어 하나 들으면 끝.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관련돼서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돼서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 요래 나온 걸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맨 처음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뭐 종합전형 이렇게 얘기했던 전형을 맨 처음에 했을 때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식하게 된,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갖다가 추진한 교수들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서울대의 김경봉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교수님이 한 6페이지, 그러니까 한 12페이지 정도로 종합전형 안내를 써요.
그거 소 논문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폭 넓고 깊게. 그러니까는 폭이 넓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학생들이 지금 배우는 교과목은 딱 정해져 있죠. 국어, 문학, 수학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교과목의 범위잖아요. 그걸 갖다가 넘어서서가 폭 넓게겠죠. 그거를 넘어서. 혹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별적인 단원을 연계시키는 것도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수원은 수원 파트만 배우는 거잖아요. 문학? 그럼 문학 한 파트만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영어하고 연결시키면 개별 교과목의 영역을 갖다 넘어 쓰는 거죠. 그게 넓게의 개념입니다. 깊게는 그야말로 학교 교과목에서 나왔던 것에서 궁금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하는 거죠. 가령 이화여고에서 지금 넓게 하는 거랑 깊게 하는 걸 같이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으로 내놨나요? 안 내놨나요? 융합 프로젝트 혹시 신청 안 하셨어요? 1학년 때? 하셨죠? 올해 6월 달에 아직 안 했어요? 신청은 받은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올해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7월 달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신청하라고 한 아니 그 결론은 아직은 진행 안 됐는데 그걸 신청하라고 했었다라는 게 보시면 융합 프로젝트라는 게 개별 과목에서 연결돼서 두세 개의 과목을 갖다 연결해서 무언가를 갖다 제출하거나 탐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되시죠? 그게 넓게의 개념입니다. 깊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었냐면 중부교육청에서 요번에 저거 했었죠. 그러니까 신청 지금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부교육청에서 그 숙명여대하고 해가지고 숙명여대인가 배화여대하고 해가지고 그 심화 프로그램 개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200명 중부 고등학교들 중에서 200명 학생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은 조금 그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AI 관련된 내용도 이제 숙명여대 교수하고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달에 진행하는 건가? 아무튼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넓게, 그러니까 깊게에 대한 전형적인 내용이죠. 넓고 깊게라는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려면 학생이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와요.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뭐 궁금해야지 뭘 넓혀보지.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학업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서울대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성취도는 어떻게 평가해요? 학업 능력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교과별 학습 방향에서는 뭐를 갖다가 봅니다. 과제나 수업에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학생의 노력을 평가해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동아리 같은 경우 학업 역량 관련된 동아리는 거기서도 학업 역량을 평가해요. 그렇지 않으면 학업의 소양에서 그러한 동아리들도 평가합니다. 뭐 등등등등을 얘기합니다. 근데 서울대 아로리에서 이렇게 진행한, 그러니까 거기에 합격한 학생부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입학사정관이 뽑아놓은 문구들이에요, 저게. 찾아가서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옛날 거 보지 마시고 요즘에 나와있던 최근 걸 보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는 너무 화려해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까지 안 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에서 예전에는 학생들이 써가지고 내면은 그대로 기재해줬죠. 요즘에는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끌려갑니다. 그게 요즘에는 거진 선생님들이 기초 자료만 받아요. 학생들이 했었던 거 정리만 해가지고 받고 나중에 선생님이 쓰는 겁니다. 근데 보면 뭐 파동 간섭을 학습하고 이중술래 간섭 실험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했대요. 이런 거 발표한 거고. 근데
간선무늬 사이의 간격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심화학습하고 공식을 유도했대요. 왜냐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관련돼서 심화학습해서 수학적으로 그런 공식들도 만들어 보고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학습 능력, 탐구 능력이 우수하면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라고 하면서 이거는 학생에 대한 평가, 이거는 학생이 한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렇게 발표하고 학생이 심화한 내용 적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선생님의 평가들이 들어가죠. 저런 평가들 안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보통 들어가면 괜찮게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믿어줘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뛰어나다라는데 보는 사람이 뛰어나지 않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거를 제시하고 나서 뛰어나다는데 우주단원 공부하며 고찰했는데 이렇게 2개의 책을 더 읽죠.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여 질문을 하는 형태, 선생한테 질문, 자기가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성 관련돼서 화투 과목을 멘토멘티 학습팀으로 꾸리고 질문과 강의 시간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학업의 소양 관련된 내용도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그걸 갖다 인정하기 힘들죠. 착해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이 서술되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대부분 그렇게 된 것들이 보통 입학사정관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부 내에서 한 8개에서 한 10개만 추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얘가 국어에 대한 능력이 탁월해요 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하고 얘는 매체 비평의 일환으로 뭐 이게는 건축과 가려고 했었던 애인가 봐요. 그래서 기생충에 늘어난 건축학적 입장에서 뭐 언덕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뭐 내부 창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가 표현하자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분석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많이 얘기됐었던 것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등학생으로서는 해놓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현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물체를 천천히 들어올린다라는 표현이 뭔가? 천천히 들어올린다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천천히가 천천히인가? 근데 이게 선생님의 수업이나 책을 보면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올린다는 게 도대체 개념적으로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거의 0이고 운동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서술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는 한 개념에 학생이 그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알고 있어와 그 개념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서술되어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단열 과정을 잘 이해하고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산성비에 의해서 부식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산성비와 건축 자재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쭉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건축학과 관련돼 있으니까 저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자기와 전공과 관련된 걸 화학 시간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산성비 관련돼서.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거는 심리학과를 가려고 했던 학생인데 이런 내용은 정말 뛰어납니다. 첫 번째 그 주제들 같은 경우. 뭐 맨 처음엔 이 학생에 대한 역량이나 그 학생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오고요. 윤동주의 시세계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도대체 윤동주가 말하는 부끄러움이 뭐야? 그런 시상 하나를 가지고 얘가 연구보고서를 쓰는 거죠.
별거 아닌데, 이게 윤동주에서는 부끄러움이라는 표현들이 엄청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가 나름대로 발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해석 능력이나 자신의 그 내면한 능력 이런 것들을 보였다라는 얘기인데, 저 정도 주제를 쓰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인의 어떠한 키워드 되어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와 연관된 다른 작품들 가지고도 보면서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쓰면 엄청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문학적 소양도 있고, 심리학과 지원을 하는 학생이었지만 아무튼에 굉장히 잘 쓴, 그 다음에 이것도 독서 연계 활동이니까 진로 활동에서 나온 건데, 저게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심리학의 시각에서 혁명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혁명 이면에 숨겨진 집단 심리를 파악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싶다고 발표했는데,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게 3학년 때 저게 발표가 됐으면 엄청 좋은 거죠. 이해되시죠? 아니, 가다가 실수를 해도 돼요. 못 끝마쳐도 되는데, 나름대로 궁금한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니까. 심리학과가 항상 탑이긴 한데, 또, 들어간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영고의 종합전형 경쟁률 추이인데요. 일반 전형 하루, 학업 수영. 보시면은 자연은 7.78, 9.95, 쭉 늘어나죠? 인원이 늘어나도 지원하는 인원이 많아졌어.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대는. 그리고 인문의 평균 컷은 어떻고 자연의 평균 컷은 어떻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보시면 인문이건 자연이건 서울대보다는 어디가 내신 성적이 높아요? 연대가 높죠. 몇 명 뽑아요? 인문은 428명, 자연은 868명. 근데 연세대는 327명. 그러니까는 연대 1단계 통과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서울대 통과하는 것보다. 왜냐면 모집 인원 자체가 작아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합격하고 여기서 합격하면 다 이쪽으로 가지만, 네, 여기에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텐데, 그래서 경쟁률 추이 같은 경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성적도 추이도 그런 건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거 갖다가 보여줬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가 2024학년도에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뽑았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줬는데, 보시면 자사고는 226명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반땅 하면 될 것 같아요. 전국자사고, 광역자사 반땅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자연계열은 54.1%가 연과고 애들이 가져갔고요.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즉 그러니까 45%의 인원만 자사고하고 일반고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27.9, 20 뭐 이렇게 2.0, 1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원 대비 과거 영재고는 자연계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거 빼고 인문계 애들 모집단에서 외고 그걸 빼고 나면, 물론 이제 공통이다라고 하는 거가 있지만 저긴 자유전공이니까 자연계 애들이 좀 많이 가져가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57%, 54% 정도를 누가 가져가고 있다? 네, 과거 영재고 애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과거 영재고 애들을 일단은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특히 영재고 애들을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연세대는 2024학년도에 보니까 맨 처음에 627명을 모집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일반고가 43.4%였고 자사고가 광역자사고가 11.3%였습니다. 그래서 최초 모집할 때 71명이 합격했어요. 자사고는. 근데 추가 합격으로 몇 명이 합격이 되냐면 485명이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합격했던 애들이 다 다른 학교로 서울대로 가거나 뭐 이렇게 도망갔겠죠? 도망간 애들이 그러니까 도망가서 추가 합격된 애들이 485명이다. 그래서 총 1112명이 합격해요. 합쳐서.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하고 추가 합격한 애들은 아무튼 1112명인데, 그래서 추가 합격한 인원을 따져보니까 54명이 추가 합격돼가지고 125명이 자사고 애들은 합격이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얘네들이 이만큼 뽑기로 했는데 도망가면 얘네들이 더 안 뽑아요. 연세대는 도망가면 그냥 정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627명 모집하기로 했는데 585명 3차까지 딱 추합하고 나서 더 이상 안 뽑아, 다 정시로 넘겨,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학교예요. 서울대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몇 명들 뽑혔어요? 42명은 들 뽑아버렸습니다. 그냥 연세대도. 그래서 585명만 등록을 했고 미등록한 인원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일반고가 60%고요. 다 도망갔어요. 얘네들이 다 서울대나 이런 데로 다 도망간 애들이에요. 다 도망갑니다. 자사도 56명, 한 45%가 도망갔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56%, 외고국제고는 66%, 과고 68%, 영재학교는 69%,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최종 125명이 합격하긴 했는데 69명만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일반고를 많이 뽑는 학교는 어디예요? 연세대 쪽이 훨씬 더 많이 뽑아주는 겁니다. 고대보다도 많이 뽑아주는 것 같아요. 60% 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보면 요 전형에서는 그렇죠. 요 전형에서는 그런 겁니다. 자사고, 그러니까는 과고 영재고는 또 논술에서 많이 뽑아가고요. 그 밑에 있는 애들. 그냥 외고는 UD, 하스, 국제형 뭐 이런 데서 많이 뽑아가서 이쪽에서는 일반고 쪽에서 가져가고, 여기서도 자사고 쪽에서는 뽑혀진 거에서 많이 도망갑니다. 저 성적이면 도망간다고 보셔야죠. 그쵸? 연세대에서. 고려대는 학업우수형에서 보면 이게 총합격인데 얘네는 좀 치졸해요. 고대는 정보 공개를 조금 치졸하게 합니다. 연세대는 그래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 얘네는 총합격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뭐를 얘기 안 했냐 하면 최종 등록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등록한 애가 아니라 추가 합격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1000명 모집하기인데 총 합격 인원은 1591명, 얘네들의 비율을 갖다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비율로 따지면 920명이 일반고에서 총 합격, 추가 합격까지 920명이 돼서 57%고, 자사고는 21.8%, 외고 국제고는 19.7%, 과고 영재고는 0.7%. 그러니까 과고 영재고는 이거 별로 없는 거죠, 어머니. 그러니까는 과고 영재고 애들 때문에 자연계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거는 화로 전형이 아니라 계열적 합평은, 이게 얘는 종합 전형을 2개를 운영하는데 과고나 영재고나 외고 애들을 위한 계열적 합평이라는 게 있고, 학업 우수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학업 우수형은 전혀 수능 최저를 맞추면 웬만하면은 이제 맞춰 들어가는 전형이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납치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게 면접이 있었어요. 5배수를 뽑고 나서. 근데 2025년도 올해 수능서부터 이게 그냥 서류 10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성적이 좀 괜찮은 애들이나 정시 성적이 좀 나온 애들은 이거 쓰기가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누구는 안 들어올 거예요? 강남의 3, 4등급은 안 들어와요, 여기를.
전국 단위 자사고의 3, 4등급 애들은 절대 쓰지 않는 전형이에요, 고대는.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강한 학교들은 전혀 안 들어올 전형으로 바뀌었고, 만약에 고대 쪽에서 우리 애가 한 3등급, 4등급 정도 돼. 그래서 수능 체제가 좀 강하게 들어와 라고 하면 쓰셔도 되는 전형입니다. 정시가 잘 나오면 안 쓰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학교의 애들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는 예전에는 보험처럼 쓰던 전형입니다. 저기가. 근데 이제는 없어질 거고, 자연계에서 보시면 의대는 대부분 이쪽 라인에서 종합전형인데도 이렇게 걸리고 끝납니다. 대부분이 1.5. 이게 70% 컷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 저거죠. 중앙대, 가천대, 아주대, 경북대. 강원대는 원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민사고에 4점 몇을 뽑는 바람에 이렇게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 라인에서 보통 형성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자사나 이런 특목이나 이런 애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학교들이. 얘네들도 좋아하는데, 얘네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화여고 정도쯤에서의 자사고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쓰시거나, 이쪽 라인에서, 뭐 이 정도까지 쓰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2등급까지 되는 인원이 합격하는 케이스는 거진 없지 않아요? 보통 1.5 라인 쪽에서 아마 합격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치의에도 보시면 올해는 종합전형인데 얘네들은 종합전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학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세대랑 서울대가 1.5인데 얘네들은 거진 종합전형이 말이 종합전형이지 다 교과처럼 뽑은 거잖아요. 약대도 이 밑에 있는 학교들은요, 대부분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주요 학교들이 이렇게 종합전형처럼 뽑고요. 덕성여대 이런 데들은 종합전형처럼 안 뽑아요. 그냥 교과로 그냥 털고 마는 학교들이에요. 말이 종합전형이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7점대까지 넘어오는 게 원래 정상이죠. 1.5대까지가 원래 의대 라인이니까. 약대, 주요 약대들은 이런 정도로 형성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수의대도 이렇게 떴다가 건대는 3.17이잖아요. 70% 컷이.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건대는 애들이 안 써줘서 그렇지 뽑을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맨날 안 써주면 1점대 요쪽에 와 있고요. 전국자사나 자사 애들이 많이 쓰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는 데죠. 그러니까는 뽑고 싶지, 그러니까 이 성적이 왔다 갔다 거리는 학교는 뽑고는 싶어.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형태로 읽어주시면 되고, 종합전형은 오히려 서울 쪽에서 있는 학교들이 주로 종합전형처럼 운영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방의 약대가 종합전형을 운영하기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약대 몇 명 뽑으려고 입사관을 1년 동안 돈을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교과 전형을 그냥 돌리고 훅 돌리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의 주요대들 중심으로 의치학한 수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실 때. 그래도 이화 자사인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쭉 학교 라인을 갖다 쭉 내려본 겁니다. 우리가. 모집 단위를 거진 다 써놨어요. 근데 보시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이 확실히 높긴 하죠. 종합전형은 짤탱이 없어요. 자연계 애들은 어머님 말씀도 잘 안 듣잖아요. 3학년 때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과들을 먼저 생각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컴공, 통계, 화생공, 전기정보, 기계, 이게 지금 학생들이 아무튼 선호하는 학과들인데, 그건 대부분 평균 이쪽에 형성돼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응생화를 가야 돼, 뭐 조선을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가가지고 한 6월 달에는 저거 끝나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입사를 준비할 때는
지금 조선해양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없죠? 네. 그게 원래 정상인 겁니다. 그냥 요즘에는 전공 접합성을 과 단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과목 위주에서 성취가 나와도 충분합니다. 굳이 과랑 밀접한 연관이 돼야 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전공 접합성, 전공 접합성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했던 심리학과 가는 애가 그런 형태를 쓴 거가 그냥 국어에서 그런 형태를 나타나면 돼요. 그게 꼭 심리학하고 연관 안 돼도 돼요. 연대 쪽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된다라는 거, 고대는 수능 체제가 높았는데 이거 점수대가 약간 변동될 거다라는 거,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인문 쪽입니다. 인문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이 대부분 평균 이상 형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몰리는 거는 경영, 언론, 심리, 사회, 정회 이런 겁니다. 외고 애들도 티쳐서 들어가고 이러는 학과들이고 학생들도 선호도가 엄청 높은 학과들. 인문도 마찬가지. 자,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는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성균관대는 얘네가 2024학년도에 뭐라고 발표하냐면 1208명을 갖다가 종합전형으로 모집했습니다. 근데 일반고는 43.4%에 524명이고 자공고는 57명이 합격했어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모집 인원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424, 462, 145, 24 이렇게 다 합치니까 1255명인데 1208명을 뽑았대요. 그래서 최종 모집 인원 정시로 2월된 걸 보니까 요 모집 단위에서 45명 2월되고 정시로 간 게 47명 2월했습니다. 수시로 안 뽑고. 그래서 최종 모집한 인원을 보니까 1208명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 1208명은 종합전형 모집 단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만 이해를 하냐면 어머니들 이런 거 종합전형이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가는 전형이 아니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종합전형이면 이렇게 3개만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얘네는 발표할 때 종합전형 해가지고 이걸 다 합쳐서 종합전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얘 전형들이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농어촌 전형에 자사고나 과고가 농어촌 전형 못 쓰니까 이거 다 일반고 거죠. 이게 되시죠?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특성화 전형이니까 특성화고 애들을 가져가면 겁니다. 그쵸? 이웃사랑이랑 장애인 같은 경우도 한 일반고 학생들은 한 60명 정도는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보면 일반고가 몇 명이냐? 일반고 자공고 420명이고요. 자사고 192명이고요. 과학고 161명. 영재고 19명. 외고 국제고 166명. 외고 166, 국제 62 해서 1020명 중에서 따지면 일반고 40%밖에 안 뽑아요. 서울대랑 차이 없죠. 성균관대는 오히려 자사고가 한 20% 뽑고 과고 16% 뽑고 영재는 원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문 쪽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고를 안 뽑고 나서 자사나 이런 특목이나 이런 것들 뽑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 전형적으로 나타나죠. 얘네만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서강대는 애들이 안 와서 못 뽑는 거지. 네. 종합전형에서 보시면 그래서 서강대 라인은 이렇게 돼서 4.24야. 4점대가 있네? 이러면 이건 일반고 애들을 갖다가 거진 안 뽑았다는 얘기예요. 70% 컷 50%의 4점대 나오면 반 이상은 일반고 애들 없어 이 얘기입니다. 여기 라인이 원래 얼마가 정상이니까 여기가 정상이에요. 2점대 종합전형의 일반적인 학교들의 수준은 이 2점대 초반까지가 원래 평균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데들 이런 식으로 공학도 2.8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기공학, 이게 지금 학교에서 장학금 주는 데들이 3점대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네, 한양대도 종합전형에서 뽑아가는 거죠. 일반고에서는 진짜 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사고 입장에서는 이 평균 정도가 2.8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엄청나게 뽑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고보다. 자사고 쪽 애들을. 이해되시나요? 자사? 뭐 원래 과거 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저 라인에서는 걔네들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과거 애들은 몇 명 없어요. 서성한 라인에서는 과거 영재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서성한 라인에서 과거는 좀 있겠네, 그죠? 근데 영재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이스트 떨어지지만 지스트, 한양대 어디 갈래? 그러면 보통 한양대를 가니까, 그죠? 인문 쪽도 보시면 이게 어문계통으로는 다 이렇게 외고 애들 영역으로 쭉 잡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외고 애들도 뽑아야 되고 교과로 안 뽑으니까 네, 이런 형태로 형성되더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연계열 70% 컷 라인 정도 보면 4점대 넘어가는 여기에 과거 영재고 애들 거의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어도 한 두세 명 전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포지션 안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70% 가이드라인이니까 여기가 일반고 애들만 많이 뽑았으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일반고 애들 70% 이상 뽑으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학과가. 줄기세포 재생공이 얘네들 내에서는 탑 5 안에 드는데 이게 떨어져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고를 많이 뽑았어 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읽으셔야지, 성적이 원래 그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종합전형 일반고에서 많이 되어지는 데가 여기예요. 경희대, 건국대도 요 라인이 2점대 초중반이 제일 많이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과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는 시립대죠. 시립대는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립대에 특목 애들 오는 평균이라고 했지만 얘 한 명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얘는 몇 명 들어왔네요. 그렇죠? 70% 컷 안에 5.76이 있고 특목고 평균이 6.2니까 7등급 6점 후반에도 붙은 거네. 70% 컷 얘도 특목일 테니까. 자사고는 한 명도 안 들어왔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는 이 70% 컷 안에서 쭉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70% 컷 바깥쪽으로 읽으라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이런 학교들을 읽으실 때는 70% 바깥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안쪽으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어느 라인서부터는, 중경외시 라인서부터는 바깥쪽으로 읽으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왜냐면 안쪽으로 읽으실 이유가 없어요. 저기 보시면. 왜냐면 자사고, 이게 지금 광역자사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5점대는 광역자사 포지션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저게 뭐 김천고나 북일고 라인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광양제초고 뭐 이 정도 되겠고, 우리가 3, 4등급 라인까지는 이게 지역 광역자사고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요 정도 수준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거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읽으실 때에 그 라인 학교들은 무조건 70% 바깥쪽에서 읽으세요. 안쪽으로 들어올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균을 보시거나 70% 보실 때 그 숫자로 보지 마세요. 그 학교 라인에 그 70% 컷이 얼마 정도까지 벗어나 있는지를 보셔도 돼요.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70%가 거기가 점수가 엄청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걔네 뽑을 때 일반고 애들 많이 뽑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인문도 요 모집단이 다 어문계통이나 인문학 계통이고, 자사고 애들 때문에 경제경영 쪽이 좀 있고, 경제경제 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인문계열은 이 외고 애들 때문에 다 모든 과들이 다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70% 컷이 다 흔들리잖아요. 70% 컷이 이렇다라는 거는 영미문학 일반고는 2.27인데 70% 컷 4.52, 3.76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3.76이야? 영문인데? 라는 얘기는 50% 이상을 다른 놈에 뽑았네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 그대로 읽으시면 입시의 그 입결 자료를 제대로 못 읽으세요. 그러니까 일반고 어머니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50% 안쪽으로 읽으세요라고 할 때가 있고 인문은 50% 안쪽으로 읽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것도 읽을 때 그러니까는 어디가 빵꾸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게 다 빵꾸가 아닙니다. 종합생산 빵꾸라는 개념보다는 뭐라고 읽으셔야 돼? 어떠한 학교의 유형 애들을 많이 뽑았구나를 갖다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근데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거? 아니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져가요? 아니 한다니까는 뭐 믿어야지. 한다니까 믿읍시다. 믿는 건. 자, 그 다음에 고1에 지금 방학 전에 체크해야 될 거는 아무튼 간에 인문에서는 어문으로 갈 건지 사회로 갈 건지 정경 계열로 갈 건지 경제 쪽으로 경상 계열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물화 라인을 탈 건지 화생 라인을 탈 건지 요 정도는 결정하시고 그것에 기초해서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결정하셔라. 그 다음에 2학년 선택 과목 일단 확정이 됐으면 만약에 선행이 좀 돼 있으면 상관이 없고 사실상은 2학년 때 과학을 하면서 사실상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볼 수능 과목이 어느 정도인지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 파트가 나 힘들어 그럼 생명하시면 안 돼요. 가령 우리가 킬러 단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킬러 단원이라는 데에서 5문제 정도가 킬러 단원이라고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3문제 이상은 내가 극복할 수 있어야 수능 때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는 공부하면서 주요 단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정말로 잘 극복할 수 있는지는 계속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한 문제, 요즘은 쉬워져가지고 한 문제인데 보통 2문제까지가 1등급 컷이었어요. 과탐이. 예. 그 다음에 수행평가하고, 취약 과목은 좀 설정을 요번 방학 동안에 조금 극복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극복하시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데 그게, 겨울방학처럼은 안 됩니다. 여러 개 과목을 극복하시면 안 돼요. 가령, 수학이야. 그럼 수학은 한 80%가 최대 맥스예요. 나머지 과목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전 안 보다가 한 3주 동안 놓고 있다가 다시 가면 다시 감 잡는 데 오래 걸려요. 아싸리 수학에 몰빵할 거야. 그럼 80% 수학할 거야. 이 정도가 될 거고 영어 몰빵할 거야. 그럼 수학이 한 50% 밑 정도로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몰빵한다고 해서 영어 100% 쓰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한 30% 이상 쓸 거야. 40% 쓸 거야. 그러면은 30% 쓸 거야. 그럼 많이 쓰시는 거예요. 40% 쓰면 거짓 몰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학은 최소 50%는 써야 되니까. 몰빵 아니라 그냥 평상시 공부하는 양이. 적어도 50% 정도 써야 되니까 취약 과목이 있다면 요때 조금 시간 안배, 비율을 조정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셔라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는 원래 학교에서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 학교니까 뭐 그냥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종합전형 관련된 설명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